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오로지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상대한 다음 삶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하여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고 했으니 산다는 것은 그토록 소중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모모의 북살롱 책 읽어주는 모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저술자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단순하고 금욕적인 삶을 선호하며 사회와 정부에 대한 개인의 저항 정신의 사상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월든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28살의 나이에 월든 호숫가 숲속에 들어가 2년 2개월간 통나무 집을 짓고 살면서 자연과 인생에 대해 기록한 자기 성찰 에세이집입니다. 무엇이든 소유하려면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당신의 삶이 된다. 그러니 삶을 줄일 것인가, 소유를 줄일 것인가. 소로가 추구한 자발적 고립, 즉 자연인의 삶은 우리에게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남겨줍니다. 우리에게는 무소유의 삶, 벅정 스님이 즐겨 읽었던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익숙하기도 한 월든. 오늘은 월든 가운데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중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함께 하세요.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처음 숲속에 거처를 마련한 날은 다시 말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숲속의 거처에서 지내기 시작한 날. 그날은 우연히도 1845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다. 나의 집은 아직 겨울 채비를 갖추지 못했고 비바람만 피할 정도였다. 회벽이나 굴뚝도 없고 벽은 비바람에 얼룩진 판자로 되어 있었으며 밤에는 넓은 판자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다. 희고 고진 사이 기둥과 새로 대패질한 문과 창틀 덕분에 집은 말끔하고 산뜻해 보였다. 특히 아침에 목재가 이슬을 머금으면 더욱 그런 느낌이 났는데 나는 정오쯤 이슬을 머금은 목재에서 달콤한 수액이 흘러나온다고 상상했다. 상상 속에서 나의 집은 내내 이렇게 눈부신 느낌을 주었고 지난해에 찾아갔던 산속 집을 떠올리게 했다. 회벽을 칠하지 않은 산뜻한 나의 오두막은 인간 세계를 둘러보기 위해 여행하는 신이 여독을 풀기 위해 하루 묵어갈 수도 있고 여신이 집안을 둘러보는 동안 옷자락이 바닥에 끌려도 될 만큼 훌륭해 보였다. 내 집을 스쳐가는 바람은 산속 깊은 계곡을 어루만지는 바람처럼 지상의 음악에서 천상의 부분만 골라낸 듯한 소리를 냈다. 아침에는 바람이 끊임없이 불었고 시상이 막힘없이 떠올랐지만 들어줄 이가 없었다. 올림포스가 따로 없었다. 배를 제외하고 내가 유일하게 소유했던 집은 천막이었는데 여름에 소풍을 나갈 때면 종종 이 천막을 사용했고 지금도 돌돌 말아 다락에 잘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배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낡아버렸다. 이번에 좀 더 든든한 거처를 마련한 덕분에 이 세상에 정착한 삶을 사는 데 있어 진일보하게 되었다. 가볍게 기본 골격만 갖춘 이 구조물은 만든 사람인 내게 반응하여 내 주위의 결정체를 형성한 듯하다. 마치 윤곽만 그린 그림 같다고나 할까? 지방 공기는 바깥 공기의 신선함을 그대로 간직했기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다. 비가 퍼부을 때도 실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 뒤에 앉아 있다고 느껴졌다. 하리반사는 새가 찾지 않는 거처는 양념하지 않은 고기와 같다라고 말한다. 내 집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새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새장 속에 새를 가둬둘 필요가 없었다. 집 주위에는 온갖 새들이 날아다녀서 마치 내 집이 새들에게 포위된 듯했고 나는 어느새 새들의 이웃이 되었다. 정원과 과수원에 흔히 날아드는 새들뿐 아니라 개똥집박이, 풍금새, 들참새, 쏙독새 등과 같이 마을 사람들에게 좀처럼 노래를 들려주지 않는 아주 희귀한 숲속의 야생 새들과도 이웃이 되었다. 나의 거처는 콩코드와 링컨 사이에 있는 넓은 숲 한가운데에 작은 호숫가에 위치했는데 이곳은 콩코드에서 남쪽으로 1.5마일 떨어져 있었다. 지대는 콩코드보다 약간 높았으며 그 유명한 콩코드 전투지로부터 2마일 거리에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나의 집은 숲속의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반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호수 반대편의 숲이 제일 멀리 보이는 지평선이었다. 첫 주에는 호수를 내다볼 때마다 호수 바닥의 위치가 다른 호수들보다 훨씬 높은 산기슭 높은 곳에 있는 호수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해가 뜨자 호수는 밤새 걸치고 있던 안개옷을 여기저기 벗어던지고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거나 매끄럽고 맑은 수면을 드러냈으며 안개는 마치 비밀 야간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유령들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숲속으로 사라졌다. 호숫가 나무의 영근 아침 이슬은 산기슭의 나무에 매달린 이슬처럼 유달리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듯 했다. 이 작은 호수가 최고로 진가를 발휘할 때에는 8월의 온화한 비바람이 잠시 멎었을 때다. 그럴 때면 공기와 물은 미동도 않고 하늘은 잔뜩 찌푸린 상태로 오후 허리쯤 되는 시간인데도 저녁이 주는 평온함이 느껴지고 개똥집바귀는 호숫가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며 돌림 노래를 불렀다. 이 호수가 가장 잔잔할 때는 바로 이때이다. 호수 위의 맑은 공기층은 구름이 드리워 얇고 어두운 색을 띠고 호수는 빛과 그림자로 충만해 지상 천국이 된다. 최근에 나무를 베어낸 언덕 꼭대기에서 보면 호수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언덕과 언덕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은 기슭을 만들고 양쪽이 비탈이 서로 반대편 비탈을 향해 경사를 이루었고 나무가 우거진 계곡을 통해 개울이 흘러나올 듯 보였지만 개울은 없었다. 푸른 언덕 사이 너머로 더 높은 곳에 위치한 푸른빛이 감도는 지평선이 보였다. 까치바르라고 서 있으면 북쪽으로 마치 하늘의 조폐국에서 찍어낸 푸른 동전처럼 훨씬 푸르고 먼 산봉우리와 마을 일부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는
비교적 고지대인 이 위치에서조차 나를 둘러싼 숲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 근처에 물이 있으면 땅에 부럭을 주워 뜨게 한다. 아주 작은 우물이라도 들여다보고 있으면 땅이 대륙이 아니라 섬으로 보인다. 이는 버터를 서늘하게 보관해주는 우물의 기능만큼이나 중요하다. 이곳 꼭대기에서 호수를 가로질러 보이는 서드베리 초원은 홍수 때 요동치는 계곡에서 피어오른 아지랑이로 인해서 떠 있는 듯 보이는데 마치 물동이 속의 동전 같으며 호수 너머의 땅은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작은 호수로 인해서 고립이 되고 물 위에 떠 있는 얇은 지표면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곧 내가 사는 이곳이 묻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의 집 문 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시야가 훨씬 좁지만 전혀 혼잡하다거나 비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만한 목초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호수 반대편 기슭에 펼쳐진 키 작은 떡갈나무 관목이 자라는 평원은 서부 대초원과 타타리 초원 지대까지 뻗어나가 유랑민들에게 넉넉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다모다라는 가축대에게 더 넓은 목초지가 필요해지자 세상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사람들은 광활한 지평선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 속에서 나를 가장 매료시킨 시대와 장소에 더 가까이 살았다. 내 삶의 터전은 천문학자들이 밤마다 망원경으로 관찰할 곳인 만큼 머나먼 장소에 있었다. 우리는 카시오페아 별자리 너머 머나먼 천상의 우주 어딘가에 있는 온갖 소음과 소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상향을 꿈꾼다. 나는 바로 내 집이 실제로 우주 멀리 있는 새롭고 때묻지 않은 장소임을 깨달았다. 묘성이나 히아데스, 황소 자리의 일등성이나 독수리 자리의 견우성 근처가 이상향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는 집이 바로 그러한 이상향이었고 내가 떠나온 삶은 그 별들과 지구 사이의 거리만큼 멀어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집은 나와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에게조차도 저 멀리 명멸할 만큼 한 점의 빛으로 보였으며 달없는 밤에만 겨우 보일 만큼 멀었다. 나는 바로 그런 곳에 정착했다. 한 양치기가 있었으니 고지대의 풀을 찾아 산을 오르는 양떼를 쫓아 그의 상념도 높이 날아올랐으리라. 양떼가 늘 양치기의 생각보다 더 높은 곳의 목초지를 찾아 헤맨다면 양치기의 삶은 어떨까? 매일 아침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처럼 소박하고 순수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린스인처럼 새벽의 여신인 아우로라를 중심으로 숭배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호수에 몸을 담갔다. 이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 이와 관련해 탕왕의 욕조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라. 다시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며 영원히 새롭게 하라. 나는 그 글귀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다. 아침은 영웅의 시대를 상기시킨다. 여명이 밝아올 때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놓은 채 앉아있노라면 눈에 띄지 않고 집안을 날아다니는 모기의 희미한 소리가 명성을 찬양하는 여느 나팔 소리만큼이나 나를 감동시켰다. 그것은 호메로스의 장송곡이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오디세우스의 방랑을 노래하는 일리아스이자
오디세이아였다. 거기에는 무한한 무언가가 있었다. 목숨이 닿을 때까지 세상의 영원한 활력과 번식력을 부단히 알리려는 의지가 있었다.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는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아침이면 우리 안의 몽롱함이 사라지고 낮과 밤에는 잠들어 있던 우리 자신의 일부분이 깨어난다. 우리의 이성이 아닌 하인의 기계적인 손길로 깨어나는 하루로부터 기대할 것은 없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새롭게 얻은 힘과 열망이 우리를 깨우면 공장의 종소리가 아니라 천상의 음악이 파도치고 향기가 대기에 충만하며 오늘의 삶은 어제보다 한 차원 높아진다. 그리하여 어둠은 결실을 맺고 빛만큼 이로움을 증명한다. 오늘이 어제보다 순수하고 성스러운 시간으로 충만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절망에서 어둠 속으로 쇠락해 간다. 감각적인 삶의 일시적인 휴지기를 가진 후 인간의 영혼, 아니 인간의 장기는 매일 활력을 되찾고 그의 진수는 다시 숭고한 삶을 시도한다. 기억에 남는 일들은 모두 아침 시간이나 아침과 같은 분위기에 일어난다. 베다는 모든 지성은 아침에 깨어난다고 했다. 시와 예술, 인간의 업적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하고 훌륭한 업적들은 모두 아침에 행해진다. memnon과 같은 영웅들과 시인들은 모두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의 후예이며 해가 뜰 때 음악을 연주한다. 태양과 보조를 맞춰 탄력적이고 활력 넘치는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온종일 아침이 지속된다. 아침은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고 내 안에는 여명이 존재한다. 도덕적 개혁은 잠을 떨쳐버리려는 노력이다. 인간은 왜 잠을 자지 못하면 온종일 불평을 하는가? 인간이 나른함을 극복했다면 무언가 해냈으리라. 육체적인 노동을 할 만큼 깨어있는 사람이 수백만이라면 지적인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만큼 깨어있는 사람은 100만 명 중 1명에 불과할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 만큼 깨어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드물다. 깨어있음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아직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따라서 제대로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본 적이 없다. 깨어있지 않은 이의 얼굴을 응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다시 깨어나고 깨어있는 상태를 지속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계적인 도움을 받고 깨어날 것이 아니라 아침은 우리가 단잠을 자는 사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믿음과 함께 아침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을 갖고 깨어나야 한다. 인간이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고양시킬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그 무엇보다도 나를 고무한다. 훌륭한 그림을 그리거나 상을 조각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행위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행위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도덕적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루하루를 진실로 충만하게 사는 행위, 그것이 최고의 예술이다. 누구든 자기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의 정신이 가장 고양되고 명징한 시간에 관조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얻는 무의미한 정보를 거부하면, 아니 모두 소진해버리면 관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탁이 알려주리라. 자연을 쫓아 하루하루 깨어있는 신중한 삶을 살자. 그리고 인생의 철로 위로 떨어지는 호두 껍데기나 모기 날개 같은 사소한 일들 때문에 철로를 이탈하지 말자. 일찍 일어나 마음의 평정을 갖고 정진하자. 만남과 이별에 연연하지 말고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울어도 동요하지 말자. 왜 항복하고 물결에 휩쓸려 가야 하는가? 정오라는 여울에 자리 잡은 정찬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압도돼서 계획을 뒤엎지 말자. 이 위험을 극복하면 안심해도 좋다. 나머지는 순탄한 내리막길이다. 긴장을 유지하고 아침의 활력을 간직한 채 돛대에 묶인 오디세우스처럼 본질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지나쳐가라. 기관차가 경적을 울리면 목 쉰 소리가 날 때까지 경적을 울리도록 내버려 두어라. 종소리가 울린다고 해서 허둥지둥 서둘러 달려갈 필요가 없다. 종소리가 어떤 음악과 비슷하게 들리는지 생각해 보자. 세상을 뒤덮고 있는 온갖 견해와 편견, 전통, 허상,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견고한 바위에 발이 닿도록 하자. 사실을 정면하고 마주하고 똑바로 서면 태양이 그것의 양면의 번쩍임을 볼 것이고 우리는 사실의 달콤한 칼날이 심장과 골수를 관통하는 것을 느끼게 되며 마침내 삶을 행복하게 마감하게 된다. 삶이든 죽음이든 우리는 현실만을 갈구한다. 우리가 실제로 죽어간다면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듣고 차갑게 식어가는 체온을 느끼도록 하자. 우리가 살아있다면 각자 제 할 일을 하자. 시간이란 내가 낚시를 하는 시냇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 동안 모래가 깔린 밑바닥을 보고 시냇물이 얼마나 얕은지도 알게 된다. 시냇물의 잔잔한 물결은 사라지지만 영원은 계속된다. 나는 더 깊은 곳에 물을 마시고 바닥의 조약돌처럼 별이 깔린 하늘에서 낚시를 하리라. 나는 숫자 하나도 세지 못하고 알파벳의 첫 글자도 알지 못한다. 나는 지금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의 나만큼 현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늘 유감스럽게 생각해왔다. 지성은 칼처럼 파고들어 사물의 비밀을 밝혀낸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육체 노동을 하고 싶지 않다. 나의 머리를 손발처럼 움직이고 싶다. 내 모든 능력은 머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느낀다. 동물이 본능적으로 앞발이나 코끝으로 길을 감지하듯 나는 본능적으로 나의 머리로 언덕길을 감지해 헤쳐 나가리라.